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최상욱 하나금융투자연구위원 인터뷰인데요. 제목이 일본식의 집값 폭락이 자급자족형 신도시라면 문제가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기사 제목만 보니까 딱 그거 같아요. 일본에 맨날 항상 부동산 가격 폭락하면 언급되는 저도 아는 타마 신도시. 그래서 신도시로 계획이 돼서 지어졌는데 노인들만 살고 있고 갱생도 좀 안 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이런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 폐허가 되는 막 그런 집값도 빠지고 사람들이 들어와 살지 않는 이제 뭐 그런 되게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사례로서 자주 언급되는 그 신도시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식의 집값 폭락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이 아니라 우리나라 신도시들 중에서도 그런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타이틀이 달렸습니다. 어떤 도시냐면 자급자족형 신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일까 이제 기사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 오를 지역만 짚어주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란 새 책을 냈는데 저희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도 광고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글 쓰시면 이 책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 저도 사실 책 내용을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아마 그 인터뷰 기사에 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본처럼 교외 신도시 집값이 폭락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 말고 주변의 신도시 가격이 일본에서 사례처럼 폭락할 거냐 했더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랬어요. 다만 투자 수익률에서 차이가 날 건데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냥 자급자족형 신도시는 승승장구할 건데 그렇지 않은 곳은 빌비를 낼 거다. 별로 가격이 수익률이 좋지 못할 거다라고 했는데 분당하고 일산의 차이가 그런 사례라는 거예요. 분당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힘입어서 올 상반기 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일산은 집값 상승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자급자족이 가능하냐의 여부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린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죠.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그 업무 시설들 있는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결국은 그러니까 배후 주거 수요들을 끌어올 수 있는 좋은 직장들이 있는 곳이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 지역의 중심적인 업무 시설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직장들이 되어주면서 분당에도 영향을 끼쳤고 분당 상승률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판교도 상반기 많이 올랐죠. 분당시 판교구 맞나요? 나 바본가 봐. 분당시가 아니라 성남시 분당구. 그렇죠. 분당구 판교동이죠. 그래서 판교 신도시가 그쪽이잖아요. 자, 자급자족형 신도시란 어떤 거냐?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갖춘 도시인데 우리나라 신도시는 자급자족형과 베드타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집뿐 아니라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은 자급자족형이고 일자리가 없으면 베드타운이다. 이제 그렇게 딱 두 개를 정리를 해서 결국 일자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자급자족형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승승장구할 거란 얘기죠. 그럼 어디가 지금 기존의 신도시들 중에서 어디가 자급자족형이고 어디가 베드타운형이냐를 좀 정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판교, 분당, 과천, 광교가 자급자족형 신도시다. 판교는 9% 정도 면적을 업무 면적으로 배정했고 그 다음에 그 판교의 영향권에 있는 분당도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과천 같은 경우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요번에 이제 공급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도 상반기부터 한다더니 되게 안 하네요. 자, 일단 광교도 마찬가지인데 광교 같은 경우는 판교 동생 광교라 그래서 지금 보통 1, 2기 신도시 조성할 때 주거지 비중을 평균 30% 초반대로 잡았는데 판교는 18% 뿐이라고 해서 주거지역 비중이 다른 신도시에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과천 지식정보타운도 마찬가지로 주거 면적은 30% 정도 되긴 하지만 용도에 보면 업무시설 면적이 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지식정보타운도 업무시설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그 업무시설 필지들에 다 기업들이 들어오고 채워지기만 하면 바로 이 과천지식정보타운도 판교에 계보를 이을 거다. 그래서 판교, 광교,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광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10억, 30평대 아파트 가격 10억대 넘본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자, 동탄 신도시는 어떻게 보냐? 동탄 1, 2 신도시 합쳐서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30km/제곱미터. 동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원래 베드타운 개념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제2동탄까지 확장하면서 사실 동탄 신도시도 지도 놓고 보면 중앙에 북에서부터 이렇게 남으로 쭉 내려오면서 계속 업무지구들이 있죠. 그 중간에 딱 동탄역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도 업무지구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기업들이 들어오게끔 하려고 많이 조성하긴 했지만 그 채워지려면, 그러니까 결국 동탄도 미분양이 다 해소되고, 뭐 동탄의 주거지역으로서 그 모든 부분을 다 채워지려면 기업들이 입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업무시설 비중이 높으면 무조건 자급자족형이 되냐라는 질문에 실제 그렇게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필지를 제공하는 거랑 말 그대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거랑 기업이 들어가는 거는 별개라는 거죠. 요즘 수도권에서 업무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서고 있다. 그러니까 토지 공급은 좀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사실 이렇게 기업들 와주세요 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모든 땅에 그렇게 기업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업무 지구들 만들고자 하겠다고 해서 기업들이 안 들어오면 다 말짱 꽝인 거잖아요. 자, 이 서울 전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전체 업무시설이 5,400만 제곱미터인데 용산에 이제 뭐 이것저것 들어설 부지가 240만 제곱미터인데 그러면 되게 업무시설 비중이 큰 거죠, 면적으로만 따지더라도. 그러면 이게 공급 초과가 되면 실제로 기업들이 그 공간을 채워주지 못하면 공실이 되면 그것도 좀 문제라는 거죠. 실제 여의도 같은 경우도 지금 공실이 되게 많은가 봐요. 이렇게 되면 기업이 실제로 입주해서 채워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자급자족형이 되는 거고, 마곡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자급자족 능력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곳, 오피스 공실률이 낮은 곳이 유망한 지역이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는 일단 송도도 마찬가지로 자급자족형 도시로서 계획은 했지만 업무지구 면적, 그러니까 기업들을 수용하기 위한 면적 대비 전체적으로 개발이 너무 과한 면적이 광범위하게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기업들이 들어오게끔 다 유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배후가 되어질 주거지역들의 면적들도 좀 굉장히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자급자족형이 아닌 말 그대로 베드타운들, 주택들의 공급들을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 베드타운 신도시, 이런 데들은 전망이 어둡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울 세력권은 괜찮다. 예를 들어 위례 같은 경우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랑 연결된 곳들은 괜찮고, 여기에 자급자족 능력까지, 만약에 기업들 유치할 수 있는 데까지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다.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하면 투자 가치가 낮다. 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뭐 내 집 마련은 꼭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자가주택 점유 비율이 3분의 2 정도, 한 67% 정도로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57%선이라서 선진국만 못하다.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라도 임대라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자가 취득 여건을 만들고 주택을 하는 게 낫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거일 것 같고요. 만약에 분양을 받는다 또는 주택을 구입한다고 하면 지금 신도시들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베드타운도 있고 자급자족형 도시도 있는데 무조건 자급자족형 도시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신도시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지금 이번에 언급한 지역들 보면 판교, 광교, 그다음에 과천은 지식정보타운이 갖춰지면서 그런 부분을 뭐 갖춰 놓을 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동탄 같은 경우는 동탄 신도시 안에 업무지구들을 어떻게 채울 거냐, 이제 이거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서울의 지역들을 놓고 비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업무지구입니다. 결국 사실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서울 안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데를 본다고 하면 결국 기업들이 많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업무지구의 배후 주거지역이 될 수 있느냐, 업무지구의 배후 주거지역이 될 수 있느냐는 결국 그 지역을 채워주는 주민들, 수요층, 사람들이 누가 들어올 거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여의도라든가 강남이라든가 광화문이라든가 이런 메인 업무지구들을 끼고 있는 배후의 주거지역들이 첫 번째 기준. 이게 그 업무지구가 어떤 게 되느냐. 업무지구에 사실 질도 중요하다는 게 이제 지나고 나니까 경험으로 쌓이더라고요. 그게 하나. 그 다음에 뭐 생활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 요소가 될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교육까지 갖춰져 있으면 자녀들 학원 보내기 좋고 좋은 학교들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교육까지 갖춰져 있으면 사실 금상첨화죠. 근데 그게 다 갖춰져 있는 지역들은 서울 안에서 몇 군데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강남 안에서도 진짜 비싼 데들 다 갖춰져 있는데 가려면 뭐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선택하기 힘든 경우들이 되게 많죠. 되게 많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결국 교육이 빠지거나 아니면 뭐 생활 인프라가 빠지거나 해서 남는 기준들 중에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업무 시설들,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채워줄 사람들이 인근에 어디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올 거냐, 이걸 보는 기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광화문에 집중하고 여의도에 집중하고 강남에 집중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 직장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배후 주거지역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같은 기준이 지금 보면 지금 최상욱 그 연구위원회 내용에 따르면 그 기준이 신도시들의 가치 평가하는 데에도 똑같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10년 전에 재개발 구역들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한국 FP 협회라는 곳에서 이제 제가 3시간짜리 특강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 뭐 첫째 시간, 둘째 시간하고 이제 셋째 시간에 10년 전에 재개발 구역들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래서 제가 2005년에서 8년 사이에 많이 돌아다녔던 가격이 비슷했던 재개발 구역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가 정비 사업들을 끝내고 입주들을 해서 아파트가 되어서 아파트 몇 년 차가 된 데도 있고, 이제 이 비슷한 10년 전에는 비슷한 가격대였는데 그럼 지금도 가격대가 비슷하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가격이 많이 올라간 지역, 적당히 올라간 지역, 별로 안 올라간 지역이 차별화돼요. 투자할 때는 비슷했었는데 그 기준이 뭘까? 그 기준을 따져봤는데 그게 결국은 업무지구의 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주 고급 업무 수요들이 몰려있는, 그냥 얘기하면 예를 들어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역이 될 수 있는 재개발 구역들, 뉴타운들, 이런 데의 가격들은 가장 많이 치고 올라가서 제일 비싸죠. 근데 여의도를 배후로 하고 있는 가장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한 단계 좀 급이 떨어진다라고 평가되었던 뉴타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오히려 여의도만 못한 약간 규모가 작은 업무지구의 배후에 만들어진 주거지역들보다 오히려 여의도 배후에 있는 2등 주거지역, 후발 주거지역들의 가격이 더 높았다는 얘기예요. 아예 이게 신도시로 가서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사례에서 조사해봤던 게 하안동이라든가 광명시 재건축 아파트들이었는데, 과거에는 그 상암 DMC 인근에 있는 가재울 뉴타운 쪽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하고 가격 시세들이 비슷했었거든요. 근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배후가 되어지는 업무 시설들이 어디냐면 가산 디지털 단지잖아요. 그 업무지구가 있으니까 좋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은 했는데, 실제로 가산 디지털 단지가 업무지구들이 많거나 하긴 하지만 업무의 질 자체를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그 회사, 그 지역에 있는 회사들의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연봉 수준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집값을 받아주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지구의 질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런 식으로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 차별화가 되는데 영향을 끼치는구나. 나름대로 저는 그런 결과를 얻었거든요. 이제 그 내용들 사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던 강의였는데, 비슷한 얘기를 이제 이쪽에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다 덧붙인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서울의 수많은 재개발 구역들 또는 수도권의 재개발 구역들 중에서 가격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도시가 다시 정비가 되고 나서 가격들이 차별화된 모습들을 볼 때 업무지구의 질도 나중에 아파트 가격을 변화하는 데에서 되게 주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급자족형 신도시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신도시들도 볼 때 여기를 채울 수 있느냐, 기업들이 정말로 들어와서 채울 수 있느냐도 봐야 되지만,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서 채우느냐, 그 기업들의 질, 그 기업의 평균적인 고용, 직장인들의 연봉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봐가면서 그걸 토대로 인근 지역의 주거 지역의 어떤 상승, 여력들 이런 것까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자급자족 신도시에서도 업무지구의 질들을 좀 고려하는 게 좋겠다. 예. 그거에 따라서도 서울 안에서도 차별화됐듯이 신도시들 중에서도 차별화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베드타운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 결국 여기도 중심 업무지구라고 하는 건 업무지구의 질을 얘기하는 거겠죠.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 업무지구로의 어떤 출퇴근 가능성들, 이런 게 있는 베드타운 같은 건 유망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중요한 요소로서,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민하는 게 좋겠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라서요. 이 기사 한번 읽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몇 개의 기사를 더 준비하긴 했었는데요. 기사 그렇게 길게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약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 분양 원래 예정되어 있던 데들이 줄줄이 연기하고,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다. 하반기 예상되는 유망 분양 물량 이런 거 등등 해서 언급했었던 아파트들이 올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유는 결국 분양가, HUG랑 분양가 협의가 안 돼서 일단 좀 더 논의를 해야겠다. 후분양 등등 고려하면서 논의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고, 원래 올 상반기부터 분양한다 했던 이제 서초우성 1차 같은 경우도 아마 9월 넘어서 분양을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시간을 이렇게 미루는 게 HUG의 고분양가 관리에 따라서 이게 기한, 작년에 분양했던 10만포 센트럴 자이 분양 시점보다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분양가를 조금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기다리느라 좀 늦어지고 있다. 또는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분양가 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스트레스가 있는 편이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룬 기사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어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님 인터뷰, HUG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형태로 회사를 끌어가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인터뷰 기사를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HUG의 도시금융기획팀장님 인터뷰가 다른 신문사에서 있었습니다. 내용도 살펴보면 결국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적인 지원들, 저리의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거고, 지금 부서가 어떻게 회사가 지금 조직이 만들어져가지고 어느 지역들은 몇 부서에서 담당하고 어느 지역들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등등 이제 지원하겠다. 도시재생 사업 쪽에 되게 포인트를 맞춰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조직들을 정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홍보도 어느 정도 있고, 홍보하고 자금 지원하고 하는 쪽에 되게 영향을 다할 거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 사실 저 오늘 저녁에 도시재생 사업, 그러니까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 방식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외에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 어떻게 보면 사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제일 꽃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잘 모르는 부분이고, 제가 뭐 집을 접보거나 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는데, 오늘 스터디 하러 갑니다. 첫 스터디예요. 그래서 가서 좀 실무에서 뛰고 있는 분들한테 교육 좀 받고, 아마 건축사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가르쳐 주실 것 같은데, 예. 공부 좀 해서 나중에 이제 좋은 내용들 있으면 또 부동산 TV 통해서 조금 소개할 건 소개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내일은 오전에 부동산 별별 수다 영상으로 인사드리고요. 봐서 내일 저녁에는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처럼 수요일 실시간 방송 한번 또 준비해서 저도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면서 뭐 방송 채팅 보면서 얘기 좀 하고, 또 혹시 지난주처럼 다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제가 연결할 수 있는 분들 연락되면 전화 통화해서 얘기들도 좀 나누고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TV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하기도 좀 눌러주시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